네, 한 주간의 이슈를 데이터로 풀어보는 데이터인 이슈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재권, 김범준 교수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거 전격적인 지소미아 종료 이야기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까지 교수님 고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아마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더라도 아마 정부가 지소미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한일 동맹 체제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도 아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소식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소미아가 원래 탄생하던 근본 배경부터 보면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저희들이 좀 중국에 가까이 가는 정책을 펼칠 때 그때 사실 미국이 들어서서 한미일 동맹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요된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아주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협정의 불공정성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굉장히 여론이 좀 덜 끌었는데 결국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협정을 다시 한번 만드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안티를 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제가 볼 때는 문정부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특사 파견도 하고 정상회담까지도 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죠. 선의의 노력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 일본이 자초한 부분이다. 그렇죠. 저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아무것도 액션도 안 취하고 정말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정말 국민들한테 이 촛불 탄핵 정국을 통해서 들어선 정부로서 어떤 할 말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깊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종합돼서 이런 결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 그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원인은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한일 갈등이 역사 문제에서 시작해서 경제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가 이제 뒤섞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일본은 극히 유감입니다. 이런 최근에 부쩍이나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강력하게 국방부의 강한 반대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지소미아 이거 파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네요. 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원체 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통일부에서 국방부를 적극 설득을 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이게 정권 내부의 아주 깊숙한 부분에서 지금 국익에 의한 결정보다는 모든 걸 정권 차원의 이익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내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여론의 동향을 체크하고 민주당 내부 지지층이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했고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쯤 되면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지 정파나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결정하면 안 되죠. 이건 지금 정말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건 형식 논리상으로 보자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 국민이든 일본이나 미국이 그 지소미아 관련한 혹은 경제보복과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저는 당연히 파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교 상황에서 국익은 잠깐만요, 교수님. 외교 상황에서 국익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소 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양보하고 어떨 때는 또 숙여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상식이라고 하는 건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상대가 저렇게 성의 없이 대하는 모든 것들. 근데 적어도 한국을 지소미아에 묶어두려면 네. 미국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문재인 설득하기 위한 대통령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네네. 발언에 대해서 뭐 응답도 그럼요.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예, 것들이 네. 사실 포함되어 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저는 문정부가 참을 만큼은 참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장에서 짚어야 될 것은 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뭐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사실 이번 결정 이후 우리 청와대 입장은 분명히 미국과 소통을 했고 미국이 이해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깊은 우려, 네. 유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사실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예. 이거 뭐 우리 지소미아가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미일 동맹, 동북아 안보의 가장 골간인 한미일 동맹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미국에 심겨주게 된 거죠.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국방부, 국무부에서 공이 나서서 방금 우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우려와 염려,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시작부터 근데 이게 저는 신뢰관계를 네.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신뢰관계의 틀을 기본적으로 깨뜨린 거는 일본이라고 하는 한미일 네. 동맹의 한 축이 깨뜨린 거죠. 역사 문제를 그것에 대한 경제 제가 문제 볼 때는 들고 나왔다. 반응의 네.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측면은 충분히 저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정치권들은 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예, 유아론 평론가님, 좀 뭐 뼈대를 이루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흥미롭습니다. 네. 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네. 지금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네. 논란으로 이제 여권이 수세에 몰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요. 국면 네. 전환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나경원 있는 원내대표가 상황입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뭐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하셨습니다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문정부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네. 결정을 내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 국가안보대사를 뭐 당리당략으로 아니, 그렇게까지만 뭐 한다면 정말 네.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네,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 그렇게까지 바닥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그죠? 네, 그렇게까지 온당하지 하게 못하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는 거죠. 예, 이 문제는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정치권이 조국이라는 큰 산을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예,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조 후보자 측에서는 조카 조모 씨가 실제 오너는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는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국 후보자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 공격, 신상 털기의 청문회로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 갈수록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전에 사퇴해라. 특검 도입해야 될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국민청문회 열어서 한번 검증해보자.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께서. 지금 최근에 대학가에서 떠도는 얘기 중에 아주 시니컬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도 치지 않습니다. 저는 학비도 내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가 조국입니다. 이런 말이 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 청문회 전에 사퇴해야 된다,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건가요? 나와 있는 것만 갖고도 어찌 보면 특검을 하든 뭔가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단계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며칠 전에 여당 지도부나 또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조국 지키기로 또 결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께서 또 임명을 강행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안고 가는 건 궁극적으로 이 정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해서 네. 결국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뭐 근거 없는 의혹만 쏟아내지 말고 정말 저는 그렇게 궁금하면 청문회 하자 이렇게 여당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정말 그렇게 궁금하다면 본인이 사실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온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 청문회 열어서 제가 네. 볼 때 거기에서 본인한테 따지고 만약에 거기서 불법하고 탈법한 명확한 정자가 나온다면 당연히 특검 가고 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불법이다, 이게 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콕 집어서 증거를 갖고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나온 거거든요. 네. 결국은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고 국민 정서법에 어긋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열거되고 네.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하루 빨리 열자. 그래서 네. 30일까지 기다릴 거 뭐 있냐, 빨리 열어서 그냥 빨리 그 사람 실제로 말 들어보자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 의원 연찬에 27일, 28일 잡아버리고 1박 2일로 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8월 말까지 즉 정해진 법사위에 15일 안에 해야 되는 그 네. 부분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9월 달까지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거죠. 만약에 저는 그러면 그건 좀 좋은 네. 태도는 아니지 만약에 않을까 청문회에 싶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죠. 여상규 의원이시죠. 법사위원장이 동의를 안 하면 이거 청문회 못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당이 요구하는 국민청문회 이것도 가능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완전히 새로운 제도적인 틀을 갖고 오는 거고 그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제도화된 정치 틀 안에서는 저는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네. 봅니다. 청문회를 기본적으로 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국 수사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적정한 시간 동안 언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걸릴 건 거르고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걸러내고 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만 몇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청문회 기간 동안에 그걸 핵심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하루만 정해져 있는 청문회 내에 일관되게 발뺌해버리면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런 청문회 안 하는 게 맞죠. 여야 간에 통과하려니까. 조율을 해야 될 맞습니다. 부분이겠죠. 네, 저도 알겠습니다. 최선은 여야 간에 이제 중간 정도 날짜로 잘 잡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청문회를 빨리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조 후보자 쪽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정교하게 어떤 해명이나 답변이 정교하게 준비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 물론 뚜껑을 보시고요. 열어봐야 네. 하겠지만 그리고 국민청문회라는 것도 이름은 일단 잘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 없이 청문회를 열어서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의견도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만큼 또 뜨겁기도 합니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말의 공방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어떻게 유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네. 조국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냐 할 정도로 말의 대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 이야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꼼수의 다름 아닙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다. 국론 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이러한 코드 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냐. 정의당 입장에서도 진짜 한편에서는 큰 고심은 이번에 이 조국 후보자 이 인사청문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촛불 정부도 정말 별거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이런 실망감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렇게 돼서 개혁 동력이 사라지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말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 측에서
국민들이 일정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해명을 내놔야 된다. 네, 들으신 대로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켜보자는 쪽이었던 정의당마저 네. 실망하는 기류가 상당히 역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감지되고 있지요. 예, 네.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가 또 부산 출신이고요. 네.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후보자의 딸이 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점 등 때문에 부산 지역 여론이 또 유난히 뜨거운 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뭐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당협위원장들도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법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 질서와 사회정의는 무너질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이어야 한다. 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사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부산 시내 전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그런 계획도 발표했군요. 예. 사실 이건 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어떻게 보면 모처럼 강도 높은 수위에 이거 액션 여론전에 나섰는데 정말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당장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는 또 측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선 겨냥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호재죠, 이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진짜 조국 후보가 정말 살신성인하는 기분으로 정말 자기 교체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동향도 지금 살펴보면 거의 뭐 노을처럼 넘실거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유평론가님,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지금 제기되면서 당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부터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20, 30대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20대 응답 중에서 지난달 초 47%에 달했던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합도가 최근에는 33.1%까지 떨어졌습니다. 12%포인트까지 떨어졌군요. 예, 상당히 떨어진 건데요. 일부 대학생 사이에서는 조국 후보자 관련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까지 당장 오늘부터 연다는 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나오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요. 예,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격이냐 아니냐는 전국 여론조사 결과 적격이 41.5%대 부적격이 49.6%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격, 부적격이 뒤집어졌군요. 최근에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도도 사실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한한 평론가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부터 보시겠는데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7%포인트가 빠져서 46.7%, 그리고 부정평가가 2.9%포인트 올라서 49.2%로 조사가 됐습니다. 긍정, 부정이 모처럼 크로스가 일어났네요. 그렇습니다. 6월 3주차 이후 9주 만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다시 부정평가가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특히 2030 세대, 50대 그리고 중도층 위주로 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이거 정당 지지도 결과는 그런데 의외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떨어지는 것, 뭐 조금 떨어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오르지 않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2.3%포인트 하락해서 7월 2주차에 38.6%를 기록한 이후 6주 만에 다시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30%대로 내려앉았는데 하지만 반사 이익을 얻을 걸로 예상됐던 한국당도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0.1%포인트 하락해서 29.3%로 나온 건데요. 특이하게 한국당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당의 지지도가 근 9주 만에 30%대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취해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그보다는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가 40% 계속 머물고 있다가 근 9주 만에 30%로 내려앉은 겁니다. 이게 현 추세가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뭐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제대로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대로 반사이익으로 넘어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콘크리트 지지층이 40%가 붕괴돼가지고 30% 내려앉았다는 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는 거죠. 자, 근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조국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을 경우,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셨을 경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각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낙마했을 경우에 대통령 핵심 공약이지요. 이거 사법개혁, 이거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낙마를 해도 문제고 조국 같은 낙마를 안 해도 문제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사면초가라고 봐야 되는 조국 만약에 후보자가 내려앉는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사람 찾기가 첫째로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사람들 다시 인선하고 고르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사법개혁은 좀 저는 뒤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이거 뭐 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국회 상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마를 해도 문제고 낙마를 안 해도 문제인데 낙마를 하게 되면 일단 촛불 정권의 상징으로 지금 뭐 불리다시피 하는 조국 수석이 무너지게 되면 촛불 정국 자체의 어떤 도덕적인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향후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만약에 낙마를 안 시키고 계속 이대로 보임을 시키고 무리수를 써가면서 계속 유지를 하게 하려고 하면 향후 국정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야당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사법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국정 운영에 지금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처리될 일이 많은데 조국이라는 돌발 암초 때문에 국정 운영 자체가 없어지고 정치 자체가 실종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사법개혁은 누가 합니까?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국 수석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 두 가지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목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백성들의 민심의 동향입니다. 지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 본인들이 역대 다른 정권들처럼 똑같이 지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왜 생겼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긴 네. 거는 결국은 촛불 탄핵을 통해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모든 종류의 법률 제도화를 통한 개혁이 사실은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묶여 있냐? 국회에 묶여 있는 겁니다. 국회를 묶은 건 누구냐? 자유한국당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한국당도 저는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도 총선 시기에는 정말 째깍째깍 국방부 시기처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년 총선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이슈 보면서 또 영상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눈만 뜨면 미사일 불꽃쇼를 하는데 김정은이한테 한마디를 안 합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북에서는 우리 대통령을 보고 개, 돼지, 똥, 온갖 욕설을 다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틀 전에 그랬어요. 쪼다지 그만해라. 그렇게 나라 운영하는 것은 쪼다나 할 짓이다. 유평론가님, 우리 저 영상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또 전 우리 경남도지사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이 영상은? 이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지도자급 거물 인사들이 험지로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김무성 전 대표도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셨죠.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그 대상인 거물급 정치인들이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대표적인데요. 지난 14일이었죠. 고향인 창녕에 가서 열린 시민 걸기대회 현장에 직접 가서 정부를 향한 조금 전에 저 영상이었군요. 보신 것처럼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병준, 이완구, 김태호 전 지사까지 거물급 한국당 중진들의 고향 방문이 잦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전 보석이 아니냐, 결국 여기에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특히 우리 지역 인사이기도 해서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태호
김태호 전 지사, 예, 우리 뭐 경남이 지역구이신 분들이셨고요. 당선 가능성만 쫓는다.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김태호 전 지사도 지금 거창으로 이사를 했다고, 고향 거창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뭐 홍준표 전 지사든 또 김태호 전 지사든 두 분 다 뭔가 지역에서 험지에 출마를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또 좀 다르게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 후보를 가진 당,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당내에서 경쟁을 하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원내 진입이 어찌 보면 최우선 과제죠. 최우선 과제인데 과거에 홍준표 지사도 그렇고 김태호 지사도 그렇고 두 분 다 나름 자기들은 험지에서 그동안 당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두 분 다 고향 아니면 뭐 고향, 준고향 이런 데 출마를 하실 걸로 거의 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 그죠? 네.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당 입장에서는 험지에 나가서 선거를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당내에서 잠룡으로 성장을 해서 내후년 대선을 위해서 당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 김범준 교수님의 안테나에 잡힌 걸로 봤을 때는 두 분 다 고향과 고향 옆 동네라도 출마하실 걸로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거 중진으로 보면 교수님 경남보다도 부산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부산은 3선, 4선, 뭐 그다음에 뭐 6선, 6선까지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가 6선이시죠. 근데 이분은 뭐 출마 안 한다고 뭐 그렇지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거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정당 지지도를 굉장히 좋게 달리면 문제가 안 될 건데 정당 지지도가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서 옛날의 지지도를 회복하려면 뭔가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영남 지역이나 이런 자기들의 이제 텃밭 지역에서 제대로 승리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천을 한 50%에서 60% 정도 공천 물갈이를 한 경우에 물갈이가 이루어졌을 사례가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50% 물갈이 공천의 법칙이 적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 아니었던 사례가 20대 총선 사례입니다. 20대 총선 사례에 그냥 너무 잘 나가니까 믿고 그냥 갔죠. 바로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다선 의원들은 조금 내려앉고 험지로 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젊은 사람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뭔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험지에 나간 사람들하고 그 중진들하고 같이 섞여서 뭔가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자유한국당이 또 정말 수권 정당으로 제대로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지금 뭐 거죠. 자유한국당 부산 다선 의원들은 지금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만은 또 당이 판단할 문제겠고요. 또 그에 또 맞선 상대인 또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지도 또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 시간이 정말 뭐 쏜살같이 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데이터 앤 이슈의 끝 순서입니다. 교수님, 저 2주의 인물 한 사람씩 베스트, 워스트 인물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차세근 교수님께서 먼저 좀 선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늘 많이 보는 분이지만 살짝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저는 워스트로 꼽으셨네요. 워스트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트로 꼽았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번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정말 정치인들한테 정치인의 생명줄은 타이밍이다. 를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타이밍 조금만 더 늦추고 나오셨더라면 장애투쟁 이야기시죠? 저는 그 장애투쟁의 선언을 조금 조국 후보자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다음에 지소미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것만 봤더라도 저는 충분히 자기의 존재감을 정복시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잡으셨을 텐데 그 타이밍의 관점에서는 정말 월스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범준 교수님은 어떤 분을 저는 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당 대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역시 워스트시고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님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23일 날 오늘이죠. 오늘 지금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년 동안에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23일 날 통계청 발표해 주셨습니다.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가 드러났습니다. 통계는 이제 속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속일 수도 없고 그 원인이 자영업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몰락해서 그 빈곤층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악의 소득 격차가 벌어졌고 또 하나 지소미아 딱 맞춰서 날 맞춰가지고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했죠. 네.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파기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이면 국정 운영에 대통령과 청와대와 같이 공동 운명체고 같이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국익보다는 늘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이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 네. 정파의 이익을 우선시하시는 것 같아요. 워스트 이유를 예, 그렇게 드셨습니다. 자, 마지막 유아로 평론가께서는 네. 저는 손학규 대표를 가지고 왔는데 세 분이 오늘 다 대표시네요. 그러게. 네. 저는 뭐 네. 워스트라고 말하기보다는 최근 네.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런 주제에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뭐 야심차게 제3시대 빅텐트를 외쳤는데 네. 이번에도 징크스를 사실 못 깼어요. 또 조국 이슈에 묻혀서 이번에 관심을 그렇습니다. 거의 못 받았거든요. 아,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또 타이밍의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스스로 아프다고 보는 부분은 네. 추석 전에 지지율 10% 못 이루면 어쨌든 네. 대표 자리 내놓겠다 했는데 네. 지금은 절반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제 스스로 이제 말을 네. 번복하는 그런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어쨌든 메시지를 던진 건데. 농담 삼아서 내년 추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그런 취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저기 오늘 우리 토론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평론가님들과 같이 나눈 여러 가지 사실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조각들 시청자들께서 보시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분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